안녕하십니까. 학습심리학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적 조건하고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의 사례들을 고전적 조건으로 설명하시오.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 조건화가 결국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지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동에 삶의 내용에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클라팔드 환자, 여 환자의 경우에 그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클라팔드 여 환자에게서 일어난 행동 변화를 고전적 조건화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죠? 바로 압정에 찔린다라는 무조건 자극.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파한다. 즉 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사 반응도 찾을 수 있겠죠. 팔이 굽혀진다든지 그때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동공이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사 반응에 해당할 테고 깜짝 놀라서 탁 이렇게 했다면은 MAP에 해당할 테고 그로 인해서 이 하면서 그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공격 행동이 나왔다면은 일반 행동 특질로서 공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고전 조건화는 반사 반응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 경우에는 딱 찔렸을 때 우리가 흔히 아파한다 또는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반사 반응, 심장 박동이 뛴다든지 더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 같은 소위 클라팔드 여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 그러한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으로서의 한 부분인 반사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 안에는 어떤 변화, 즉 상태 변화, 신체 변화, 전문적으로 생리적인 상태 변화가 일어날 테고 그것이 다른 동물한테는 그걸로 끝 아니면 인간에 더 가까운 동물, 즉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녀석은 우리가 흔히 아프다라고 내가 자각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경험을 할 테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아프다라고 다 각자 느끼시죠. 그리고 말로도 아야 아프다 아프게 왜 이래 아파 이렇게 우리는 또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아프다라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식 자각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조건 자극은 압정에 찔리는 것. 무조건 반응은 바로 통증에 해당하는 반사 반응. 그리고 그때 CS가 된 중성 자극은 뭐요? 바로 클라팔드라는 바로 그 의사, 담당 의사인 거예요. 클라팔드는 아무 이유가 아니라 그 여 환자에게는 그냥 피해야 할 대상, 나의 생존에 나쁜 영향을 주는 대상 이렇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서적 의미가 딱 결정돼 버려지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의식적 자각을 자기가 한 경험에 대해서 의식적 학습과 기억을 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다시 되뇌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뇌가 망가져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 담당 의사가 클라팔든지 그 의사가 압정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뭔가 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꺼려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악수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그냥 클라팔드 환자는 여 환자에게는 그냥 피해야 할 대상 이런 식으로 정서적 의미가 결정돼 버려. 그러면 그 클라팔드라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속성으로서 어느 상황이나 누구에게나 다 혐오적이고 생존과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본질적인 실체로서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환자라는 물리적 사건, 압정에 찔린다는 물리적 사건, 그리고 클라팔드가 그 압정에 찔림과 같이 이 여환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즉 경험되었다는 이런 물리적 사건 간의 인연에 의해서 그 클라팔드라는 사람은 그 여자 환자에게는 그러한 정서적 의미를 털컥 지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그죠? 자상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대상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하다. 공하다. 그 대상 자체는 현상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죠? 우리 먹고 마시는 물질이든 다 그것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위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어떤 대상이든 그것에 가변적인 소선, 이면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소위 정신적이다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 있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했어요. 고인 조건이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 전에 클라팔드의 여환자에게서도 지금 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또 뭐 얘기가 길어져서 한 5분여 정도 했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고전적 조건을 설명하시오. 제가 조금 전에 클라팔드 여환자의 경험을 고전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고전 조건을 설명하시오라면 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기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본 절차에 따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사건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즉 뭐요? US 그리고 CS가 될 NS 뭐 그죠? 이미 CS가 될 거니까 처음부터 CS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찾아내고 그 US에 대한 뭐 반응 UR, CS에 대한 CR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CR, UR은 동일하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을 설명하시려면은 그 사례에서 US, UR, CS, CR 찾아내는 거예요. 자, 힌트라고 할까요? 제가 한다면 제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UR, CR은 동일하니까 먼저 이 사례에서 반응, 즉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어떤 행동을 먼저 찾아내요. 그럼 그것은 분명히 UR 아니면 CR 둘 중이겠죠. 그런데 그 반응이 US에 대해서 나타난다면 US에 대해서 나타나면 UR이고 CS에 대해서 나타난다면 CR인 거죠. 그래서 이 반응 행동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US, CS를 찾아보면 그래서 CS, US에 함께 노출되는 것이 고전적 조건의 경험이다. 그로 인해서 행동 변화는 뭐 CR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고전 조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턴트맨이 오토바이로 스턴트를 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했다. 그 이후로 그는 오토바이를 보면 불안해진다. 자, 여기서 UR, CR에 해당하는 행동은 뭡니까? 자, 스턴트맨 사람이 UR, CR에 해당하나요? 이 스턴트맨은 바로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를 입게 될 유기체에 해당하죠. 오토바이가 행동에 해당하나요? 행동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바로 불안이죠. 불안해진다. 불안해진다. 불안이라보다 불안해진다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진다에 해당하는 고전적 조건의 주로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은 반사 반응이니까 불안할 때 어떤 반사 반응들이 일어나요? 아까 클라팔드 여환자처럼 혈압 변화라든지, 그죠? 뭐 동공이 커진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 반응이겠죠. 그렇게 열거하면 되는데 이 문장 안에서만 그냥 찾으면 되겠죠. 그럼 바로 불안 반응. 구체적으로 이제 반사 반응이 될 거예요. 이것이 UR, CR이 될 테고, 그리고 뭐가 UR이죠? UR은 뭐가 US죠? US는 대체로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존과 번식에 의미 있는 물리적 사건, 자극이니까 여기서 뭐요? 스턴트맨, 오토바이 뭐죠? 바로 뭐요? 부상 당했다. 즉 부상이 US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건 UR이고 근데 그 부상을 뭐와 함께 자, 고인 조건하는 US와 CS 또는 US와 중성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거라 했어요. 뭐가 CS에 해당합니까? 바로 오토바이죠. 이 뒤에 문장에 나왔죠. 그 이후로 그는 오토바이를 보면 오토바이 볼 때마다 부상당하냐? 아니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면서 부상 한번 당했다는 그 경험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죠? US와 US와 CS가 될 중성자극을 함께 경험했다라는 그 이후로
그는 뭐 오토바이를 보면 오토바이만 보더라도 뭐 불안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는 오토바이가 CS죠. 이렇게 되면은 부상 당하지 않더라도 오토바이만 봐도 CR로서 불안반응이 나타나요. 바로 정신분석에서 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했던 리틀 한스가 말만 보더라도 불안해진 것과 똑같은 고인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거 없어요? 있죠? 지난 시간에 되어 있지만 당장에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시험을 보면 불안해져요. 시험 본다 하면 불안해져요. 시험이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대체적으로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US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안했는데 어릴 때부터 불안해도 어릴 때 뭐요? 어릴 때부터 부지불식간에 이거 고인 조건화가 일어난 거예요. 고인 조건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앞 시간에 또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유기체의 어떤 자각 이런 것들이 필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일어났겠죠.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면. 어린애한테 아직 시험과 관련된 경험을 하지 못한 애한테 너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시험 뭐 점수가 어떻고 얘기해봐요. 뭔 소리냐. 깎아주세요. 사탕이나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애들 사탕 먹나요? 어쨌든 바로 이 시험은 CS가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한다면 이건 CR이 된 거예요. 근데 CS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반영구적이다. 그리고 US만큼 거의 영구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고 또 뭐예요? 이거는 고전적 조건하에서 바로 고전적 조건을 경험한 유기체에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시험은 뭐예요? 그냥 그런 사람한테는 중성자극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중성자극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 있나요? 드물지만 없진 않죠. 왜? 고전적 조건화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러한 고전 조건을 경험 안 했다면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은 CS. 그러면 시험 자체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본질적 속성을 가진 실체가 아니다. 시험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시골길에서 계획에 물렸다. 그 시골길을 다음번에 지날 때 그 사람의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다. 자, 여기서 일어난 행동 변화. 행동 뭐예요? 바로 뭐예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심장이 화살표로 할게요. 빨리 뛰는 것. 그 이전에 안 그랬는데 빨리 떴다. 행동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연 조건하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라 했어요. 행동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불안 안 했어요. 근데 오토바이에 대해서 불안하게 됐어요. 행동 변화가 일어났어요. 파블로프의 개 경우에 소리에 대해서 침이 안 났어. 그런데 그 이후에 침이 나서 어떤 이후에 고연 조건을 경험한 이후에 기본 절차에 해당하는 경험한 이후에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났어요. 행동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습은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로 인해서? 경험으로 해서 일어난다. 즉 고전적 조건의 경험이라는 것은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럼 이건 분명히 UR 아니면 CR일 거예요. 왜? CRU와는 동일하니까. 그렇다면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한 것은 여기서 찾으세요. US. 누구에게나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철수든 뭐 순이든 내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 대체적으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심장을 뛰게 할 수밖에 없는 대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US. 뭐죠? 물린 거죠. 물린 거. 개에게 물린 거죠. 개물이라고 쓸게요. 다 안 쓰고. 그럼 이건 US. 그에 대해서는 심장 빨리 뛰는 거죠. 개한테 물렸는데도 심장이 빨리 안 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즉 돌아가셨겠죠. 살아있다면, 유기체라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죠? 다른 동물이 하더라도, 개에게 물리면 빨리 심장이 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뭐, 시골길을 지나갈 때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이때도 개에게 물렸나요? 아니죠. 이때는 뭐, 시골길을 다음번에 지나갈 때 물렸다. 자, 바로 여기서는 시골길이 바로 C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길에 더 이상 개에게 물리는 그러한 물리적 사건, 이러한 자극에 노출되는 게 없더라도 이제 시골길만 걸어가도 그 주변만 가도 시골길 생각만 하더라도 심장이 벌떡벌떡 빨리 뛰어지는 CR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골길 생각하는 것은 그건 행동 아니고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도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자극이, 그죠? 자극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 조금 전에 생각은 행동의 일종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행동이 지금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생각은 하나의 내적 행동인데 내적 행동이 이 경우엔 또 물리적 사건, 자극이 뭐죠? 환경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요? 시골길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행동인데 이 행동이 결국 뭐요? 뇌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죠. 그게 어떻게 물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뭐 뇌에 대해서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 여기 안에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라는 그런 물리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험할 때 그걸 뭐 생각이다, 감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사건, 환경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시골길을 들었으면 그 시골길이라는 장면이, 그죠? 나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할 수도 있고, 시골길이 안 들렸더라도 시골길 생각하면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까지 제가 포함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뭐 생각이라는 것을 따로 데카르트 그 계보가 생각한 것처럼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또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오토바이 얘기, 이 얘기, 이거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이게 심리학에서 그리고 정신의학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환 중에 거의 반수 이상 70~80%를 차지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유기체의 어떤 실존적 존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불안과 관련된 장애를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불안, 여기는 시골길에서 심장 빨리 뛰는 거지만 결국 이 CSCR 안에다가 바로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정신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상담 장면에서, 그죠? 치료 대상이 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불안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바로 CSCR 간의 관계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죠? 고전적 조건화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례는 뭐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리틀 한스의 경우가 바로 뭐예요? 말에 대해서 심장이 빨리 뛰든지 불안과 관련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바로 공포증이라는 불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공포증 이외에도 불안 관련 장애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경험하거나 볼 수 있는 우울증이 바로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걸 권위 조건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여자가 첫 키스를 할 때 들었던 노래가 이 여자를 여전히 흥분시킨다. 자, 여기서 URCR에 해당하는 것. 흥분 반응이라고 쓰면 좋겠죠. 그렇죠? URCR. 그럼 여기에 대해서 흥분시키는 US 뭐죠? 키스. 그것도 첫 키스. 그리고 뭐가 여전히 그 여자를 흥분시킨다. 첫 키스할 때 마침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 CS. 그래서 첫 키스를 하면 누구나 흥분될 수 있어요. US, UR. 그런데 그때 노래를 듣는 어떤 여자가 이런 경우를 했어요. 그 여자는. 그래서 그 여자는 이 노래만 들으면은 CR로서 흥분될 경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는 그 똑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전혀 이런 조건 반응 CR이 없어요. 바로 불안 관련 장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패기 누안이라는 정치 연설 작가는 아기를 낳고 바로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군중사에서 무언가를 보고 젖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반응, 행동 뭐죠? 젖이 나오는 것. 젖분비라 하죠. 젖분비. 이것도 UR하면 CR이겠죠. 자, 젖이 언제 나옵니까? 젖이 언제 나옵니까? 근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아기를 낳고 바로 유세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 아기가 US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뭐? 젖꼭지를 자극하는 것, 달리 얘기하면 젖꼭지를 아기가 빤 것, 이것이 US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수유를 한 사람은 젖이 나옵니다. UR이에요. 그런데 그 젖꼭지를 누가 빨죠? 바로 아기가 빨았다. 그래서 이제는 아기만 보더라도, 아기가 지금 빠는 것이 아니라 아기만 보더라도 젖분비가 될 수 있어요. CR. 자, 출산의 경험이 있고 아기를 수유해 본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느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거나 남자분들은 뭐 아기 보는데 젖이 나와?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군중 사이에서 그녀가 본 건 뭐죠? 바로 젖꼭지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본 거예요. 이제는 아기만 보더라도 젖분비가 되어지는 CR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아까 아까 얘기한 클라팔드 여환자 처음 소개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바로 이 여자분이 군중 속에서 아기를 봤다라는 것을 달리하면 아기에게 자기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더라도 젖분비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반사 반응이고 바로 고전의 조건화는 바로 그러한 의식적 자각, 즉 USCS를 자기가 경험했다, 노출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나옵니다. 그것이 조건 자각이란 이름으로 교재 106쪽이었습니까? 읽었던 그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재차 얘기하면 제가 입 아프죠? 재차 얘기할 필요 없죠. 왜? 아메바도 고전적 조건을 하는데 아메바가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이라고 우리 이름 붙인 그런 자극에 자기가 노출되었다, 경험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니면 여기 폐기 누아인 사람이 이와 같은 경우에 앞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CS, US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고전적 조건하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응적인 행동을 낳는데 참 중요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각해야지만이 그것이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을 하면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CR 반응을 나타내는데 훨씬 비효율적이겠죠. 그죠? 한편 이 적응적이라는 것이 자연성 때도 한계가 있고 학습도 한계가 있느냐? 그때 질문은 남겨놨는데 제가 앞선 몇 번의 강의 동안 팁으로 힌트로 조금씩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뭐 이러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고전적 조건화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바로 불안이란과 관련된 장애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리얼할스에서 본 공포증 그리고 뭐 우울증, 우리 적용 응용가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장애를 봅니다. 그런 것도 내가 원치 않게 고인 조건화에서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조건화 될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부적응적인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해서 고인 조건화 끝났습니다. 아니요, 고전적 조건화 일단하고 하위 주제 이제 돌아갑니다. 고순위 조건 형성입니다. 고순위 조건화가 뭔지 이제 볼 텐데 고순위 조건화도 결국은 고전적 조건화 기본 절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순위 조건 형성 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뭐 나름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 파블로프의 개 가지고 또 기본적인 개념 소개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음식과 소리를 함께 경험해서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는 자 음식은 US니까 당연히 UR 나오는 거예요. US에 노출되었는데 US를 경험했는데 UR이 나올지 말지 나올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반드시 UR이 나와요. 만약에 고장 나거나 그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소리가 CS가 됐다는 것은 CR을 일으킬 때 CS가 된 거예요. NS는 왜 NS라 부르냐? 아직 CR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NS인 것이고 CS라 부를 때는 CR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CR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벌써 이 소리가 고전적 조건화로 해서 CS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지금 또 반복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처음부터 NS를 CS 될 수 있는 후보자니까 처음부터 CS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교재에도 해놨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제는 고정 조건화 됐어요. 그래서 소리가 CS가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 소리하고 빛자극하고 불빛 깜빡이는 것하고 짝지어서 계획에 노출시켜요. 파블로프의 계획에. 뭐 파블로프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돼요.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도 돼요. 소리는 이미 CS예요. 이때 처음 소리가 짝지어지는 빛은 전혀 소리처럼 침을 흘리게 하는 자극이 아니까 얘는 NS죠. 그런데 이 소리 이미 침을 흘리게 하는 CR 반응을 일으킨 CS하고 소리하고 여러 번 같이 유기체에 노출시키면 즉 유기체가 여기에 노출되면 즉 경험하게 되면은 빛도 뭐 CR이라는 침을 흘리게 할 수 있는 뭐 공간이 없어서 요 밑에 적자면은 빛도 CR이라는 침을 흘리게 할 수 있는 뭐 NS가 아니라 C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CS가 돼서 빛에 대해서 흘리는 침 CR이나 소리에 대해서 CS에 대해서 흘리는 침 CR이나 또는 음식 US에 대해서 흘리는 침 UR이나 다 공이 유사하죠. 동일하죠. 자, 이 경우에 여기 또 CS, 이것도 CS. 뭐 이건 이거니까 이건 US, 요건 지금 CS, 또 이 CS. 그럼 CS 똑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처음으로 CS에 되니까 CS1, 이건 CS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또는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이 짝지어지는 바로 고전 조건의 기본 절차고 이미 CS가 된 것과 중성 자극을 짝짓는 절차. 그럼으로써 이 중성 자극이 또 다른 CS, 즉 CS2가 되는 것을 뭐란다?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바로 이 부분이 고순위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절차는 기본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NS와 이 경우에 바로 빛 NS와 뭐 CS, 이미 US와 짝지어져서 CS가 된 소리가 함께 경험되는 것, 노출되는 것, 이걸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해요.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살펴보면 이거는 고전적 조건하고 이거는 고순위 조건하라고 구분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얘도 침을 선천적으로 흘리게 하는 자극과 중성 자극을 짝지어서 얘가 후천적으로 흘리게 CS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 후천적으로 이미 침을 흘리게 하는 CS와 그리고 아직 침을 흘리는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성 자극이 짝지어져서 얘도 침 흘리는 C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 입장에 보면은 얘는 중성 자극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이미 그죠 침을 흘리는 US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이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의 의미를 건네받았어.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쓰자면 전이 되어가지고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요?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죠? 이미 자극을 일으키는 자극과 자극을 아직 일으키지 않는 두 개의 자극에 유기체가 노출되는 것. 고인 조건화, 고순위 조건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특징. NS는 US와 짝지어진 접자. 자, 이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음식하고 소리하고 짝지어져서 소리는 CS1이라고 붙이고 아까 소리 CS1이랑 뭐 빛
NS 짝지어졌어. 얘가 이제 CS가 되어지면 고순위 조건화 조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때 이 NS는 이미 CS와 짝지어진 거지. 이 NS가 이 음식 US와 짝지어져서 얘가 침을 흘리는 즉 CR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 음식 위에서 짝지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뭐 고순위 조건 형성, 고순위 조건화를 하니까 고순위 조건화에서의 이 NS는 즉 CS, 이미 CS가 된 자극과 짝지어진 이 NS는 뭐 US와 짝지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려고 여기서는 고순위 조건화, 조건 형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핵심이 되어지는 경험은 고용 조건화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훨씬 더 많은 NS가 CS가 될 수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CS 1, 2까지 했는데 이제 빛이 CS2인데 여기다가 또 뭘 할까요? 우리 책에 있나요? 책이 있는 예라고 지금 기억하는데 여기다가 뭐 검은 사각형을 NS로 짝짓는다 합시다. 그래서 이 이제 CS가 된 그래서 CS2가 된 빛하고 얘는 이제 CR 반응으로서 침을 흘리게 하겠죠. 이것하고 검은 사각형 NS를 또 같이 제시하면 유기체가 경험하면 노출되면은 나중에 뭐 검은 사각형은 뭐 CS 3가 되어지고 얘도 CR 반응으로서 동일한 침을 흘리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서 뭐요? 훨씬 더 많은 NS가 CS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검은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처음 US 즉 음식과 짝지어지지 않고도 US에 대해서 나오는 UR 반응으로서의 침 분비와 동일한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할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NS가 CS가 될 수 있다. 고순위 조건화를 통해서.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사람의 경우도 그렇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 고순위 조건화가 적용되어지는 또는 고순위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변화, 즉 고정적 조건화 될 텐데 본질적으로 행동 변화가 더 많더라. 왜? 인간은 뭐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왜? 인간은 가장 똑똑하니까.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했으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런 것들이 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도 그것도 우리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 이렇게 등수를 매기니까 가장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하지. 여러분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치타처럼 빨리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낙타처럼 사막에서 한 달 동안 물 안 마시고 뭐 살 수 있습니까?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는 걔네들이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다. 그래서 똑똑하다가 또 무슨 의미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 달라요. 우리가 가장 똑똑하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 달리하면 네 생각이에요. 네 착각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죠?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 아니요. 인간은 지구상에 가장 진화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 고순위 조건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훨씬 더 고순위 조건화로 인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간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순위 조건 형성은 교재도 안 하고 조금 이따 제가 그걸 아마 메모해 놨을 텐데 그죠? 파리에게서도 일어나고 또 더 단순한 동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또 얘기할 필요는 없죠. 고전적 조건화의 의미를 앞선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냐면은 인간은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순위 조건 형성이 훨씬 더 쉽게 많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더 우리의 삶에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언어. 언어. 다른 동물이 갖고 있잖아요. 언어. 그 정신적인 것. 아니요. 왜요? 언어 또한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행동일 뿐이에요. 생각이나 감정처럼 이 반사 반응처럼 그것이 일어나는 매개하는 어떤 신체 부위나 상동성 다양성에 있어서 차일 뿐이지 언어 또한 또 다른 행동인데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행동인데 이 언어라는 행동이 뭐 고순위 조건화와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특징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보시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여기에 10분, 여기에 10분, 뭐 10분이 중요한 게 여기 100분이 됐든 여기 뭐 100분이 됐든 1000분이 됐든 뭐 아니면 5분이 됐든 뭐 그죠? 관계없이 두 집단을 만들어 놓고 한 집단에는 자, 일단 조건이 있어요. 오신 분들이 네덜란드, 스웨덴 또는 네덜란드인, 스웨덴인에 대해서 아무런 태도가 없어야 돼요. 달리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돼요. 즉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고전적 조건이니까 아무런 반사 반응이 없어야 돼요. 즉 그런 반사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좋다 싫다, 아 그 사람 친절하지 아니면 그 사람 상냥하지, 아 그 사람들은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한 내용들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는 뭐 워낙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알 테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 텐데, 예를 들어서 오래전 아니면 최근이라도 여러분 뭐 지구상에서 200 몇십 개 국가가 있다는데 그건 알려진 것이고 안 알려진 어떤 오지에, 오지는 아니죠. 그것도 제 생각이네요. 뭐가 오지예요? 어디가 기준으로 오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합시다. 그 예로 이제 네덜란드, 스웨덴이라 합시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 뭐 한 20분은 뭐 20명인지 200명인지 2000명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0분은 스웨덴인, 네덜란드인에 대해서 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태도가 없어요. 제가 태도라는 이름을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 본래에서 고전주권의 반사 반응인데 그러한 어떤 특정한 반응이 없어요. 즉 중성자극이요. 그런데 여기다 10분 모셔놓고 여기 10분들한테는 네덜란드인하고는 긍정적인 단어, 선물,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짝지어서, 즉 네덜란드인이라는 단어하고 또는 단어하고 선물, 사랑, 평화라는 이런 내용들이 짝지어진 이런 글들을 읽게 하거나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동일 집단에서 스웨덴인하고는 죽음, 뭐 피, 뭐 전쟁, 뭐 이런 것들과 짝지어서 자꾸 얘기를 해줘요. 또는 읽게 해요. 그리고 또 이쪽 10분한테는 반대로 네덜란드인하고는 긍정적인 단어, 스웨덴인하고는 죄송해요. 네덜란드인하고는 부정적인 단어, 스웨덴인하고는 긍정적인 단어를 짝지어서 그렇게 읽거나 보게 해요. 즉 뭐요? 사랑, 평화, 기쁨 이런 것, 그리고 죽음, 공포, 뭐 피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분명히 반사 반응이요. 그런 걸 들으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반사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사 반응을 근거로 뇌의 최상위 부분에서 처리되어서 우리가 의식 자각할 때, 아 그거는 좀 싫어, 아 좋아, 아 기뻐, 그거는 좋은 거지, 우리가 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인 조건하는 반사 반응을 대상을 하니까 이러한 사랑, 평화, 죽음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크게 해당하는 반사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 평화, 죽음, 피 이런 단어가 US일까요? CS일까요?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좋다 싫다라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인가요? 아니죠.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고 또 할 수도 있고 한다면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 평화 보여주면은 안 와요. 여러분 모르는 외국어 중에 그런 단어 보면은 그걸 들으면 이 단어는 좋다 나쁘다, 여러분한테 어떤 그런 평가가 내려지나요? 아니죠. 바로 뭐요? 그런 단어는 이미 뭐 US와 짝지어져서 우리에게 어떠한 평가라는 이름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즉 CR 반응을 일으키는 CS인 거예요. 바로 그런 CS, 사랑, 평화, 평화라는 그런 단어 CS하고 바로 중성 자극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인, 스웨덴인을 각각 짝지으면 긍정적인 단어하고 짝지은 집단 사람한테 나중에 그 네덜란드인, 스웨덴인과 관련된 그런 단어에 대해서 유쾌하냐 불쾌하냐, 즉 정서 반응에 해당한 반사 반응, 정서 반응에 해당하는 반사 반응을 그렇게 측정해 보면 긍정적인 단어하고 짝지어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단어와 짝지어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뭐 조건 반응 CR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각각의 네덜란드, 스웨덴인은 뭐요? CS2가 되어지는 거예요. CS2. 자, 여기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단 1의 참가자들에게는 네덜란드인
유쾌한 단어들과 짝지어지고 스웨덴인은 불쾌한 단어들과 짝지어졌다. 집단 투에는 그 절차가 반대로 되었다. 훈련 뒤에 이러한 이미 잘 확립된 CS인 단어하고 바로 중성자극인 단어에 함께 노출되어지는 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걸 시행이라 하거든요. 트라이얼 해서 시행이라는데 그걸 여기서는 훈련이라 표현해요. 그런 훈련, 즉 노출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행을 반복한 다음에 훈련 뒤에 참가자들은 네덜란드인과 스웨덴이라는 단어를 유쾌하다 1점에서 불쾌하다 7점.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불쾌한 거죠. 7점의 척도상에서 평가하게 했다. 그 평가 점수는 이때 평가는 이제 설문제 평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즉 언어적으로 묻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불쾌하다, 유쾌하다, 자각하게 되어지는 그 밑바탕의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 몸에서 이러한 단어와 관련해서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사 반응들이 결국은 나에게는 유쾌하다, 불쾌하다라는 감정, 필링을 만들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 일어나는 반사 반응이 정서, 이모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링과 감정, 이모션, 정서 차이는 앞서 감정도 행동의 일종이라고 교재 쭉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식으로 검사해 보니까 그 평가 점수는 네덜란드인과 스웨덴인이 짝지어졌던 단어를 반영하고 있더라. 바로 그 단어의 의미가 이 각각의 이 네덜란드인, 스웨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빌어서 그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전이 되더라. 이거 뭐요? 바로 고전적 조건화 중에 구체적으로 고순위 조건 형성된 것이죠. 이미 유쾌한, 불쾌한 단어 CS와 그리고 중성자극이었던 이러한 단어 네덜란드, 스웨덴이 짝지짐으로써 얘들도 이러한 자극들도 CS2가 되어지는 그러한 고순위 조건 형성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바로 여기 써놨죠.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뭐예요? 결국 좋다 싫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편견이 그런 식으로 생겨나더라는 거. 공포 얘기할 때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 하는 자극은 한 4-5가지밖에 안 돼요. 그 이외에 우리가 공포스러워 하거나 불안해하는 건 다 고전적 조건화된 거예요. 네가 하는데 무조건 그래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저한테 이거는 고전적 조건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공포, 불안 같은 경우에 선천적인 것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4-5가지 이외에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이건 선천적인 것 같은데 싶은 거 질문하세요. 만약 제가 그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거는 선천적이구나 여겨지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할 거예요? 뭘 쏠까요? 여러분 원하는 것 다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 5가지 공포 자극 이외에는 다 공포스럽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고정적 조건화 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것이 사상이 되었던 종교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옷이 되었던 지역이 되었던 상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성별이 되었던 남녀가 되었던 모든 편견들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 몇 개, 편견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 이런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들어보거나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하는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편견이만 하더라도 이 용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편견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제가 과감하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죠. 부풀려서 얘기하면 모든 편견은 바로 고전적 조건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로 편견이 생깁니다. 클라팔드 여환자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클라팔드는 나쁘다라는 뭐가 생겼죠? 편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편견은 하나의 정서예요, 정서. 그런데 무슨 정서죠? 긍정적인 정서입니까? 부정적인 정서입니까? 부정적인 정서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편견은. 사실 사전상으로 보면은 편견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없이 미리
판단 내리는 거, 평가하는 것을 편견이라는데 뭐 긍정의 경우도 해당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좋아하면 또 긍정적인 편견, 모르면서 무조건 싫어하면 부정적인 편견일 텐데 우리 흔히 이제 편견이는 부정적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부정적인 편견 정서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적인 정서로서의 편견만 얘기하자 하면은 바로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킨 편견. 달리면 편견 중에 부정적인 정서, 긍정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정서, 부정정서는 뭐죠? 바로 공포스러운 대상, 그 몇 가지가 바로 부정적인 정서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얘기되어지냐에 따라 그것이 불안, 공포, 편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경우, 선천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은 뭐가 있죠? 뭐 먹는 것, 그죠? 음식, 마시는 것, 달콤한 것, 그리고 뭐요? 뭐 교미와 관련해서 그런 느끼는 성적 흥분 이런 것들이 긍정 정서를 일으키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죠? 긍정적인 편견이란 말을 붙이자면은 그건 긍정적인 편견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선천적인 그러한 자극과 반사 반응들이 되어지겠죠. 자, 뭐 편견이란 단어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결국 우리가 편견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뭐 거의 대부분, 예, 제가 완곡해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에서 예외되어지는 것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편견은 뭐 고전적 조건화되거나 고순위 조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가 고순위 조건 형성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되어지는 얘가 바로 뭐예요? 클라팔드 여환자의 경우예요. 그 환자는 뭐예요? 클라팔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쁘다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아, 그거는 클라팔드 여환자는 뇌를 자체에서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데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 또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에게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전적 조건하에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생겨요. 뒤에 가서 예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얘기하면 더 와닿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자꾸 예 없이 얘기하니까 뭐 명쾌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 예 보시죠. 그 다음 내용 보시죠. 고순위 조건 형성은 아까 사람에게서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 똑똑하고 가장 진보했으니까 노 그죠? 고순위 조건 형성은 또는 고인 조건화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또 똑똑하냐 그것도 퀘스천, 진보냐 그것도 퀘스천 얘기를 했었어.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은 쥐에게도 일어나고 파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까 언어라는 또 다른 행동과 관련된 바로 그런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들이 같이 짝지어진 것에 내가 털커덕 뭐 노출되어지면은 그렇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바로 편견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은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은 고전적 조건화도 일어나고 지금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 일어난 예를 편견의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 고순위 조건 형성의 예는 편견밖에 없나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건 뭐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쥐파리에도 쓰라고 교재에 보면은 쥐파리 이외의 다른 종류의 동물에게서도 일어난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고전적 조건합니다. 자, 유기체를 이해할 때, 아, 뭐 나 유기체 관심 없어. 나이가. 자, 인간을 이해할 때, 아, 인간 이해 관심 없어. 나만 관심. 나를 이해할 때 도대체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야겠어요. 의식적인 자각할 수 있는 부분, 테니스를 내가 잘 친다라고 아는 어떤 그런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술적 기억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어디를 들여다봐야 우리 제 자신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매 시간 제가 반복하고 있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저의 경우를 한번 얘기하죠. 편견. 제가 한 경험이 아니라 제 막내 녀석이 초등학교 때쯤에 같이 TV를 보다가 TV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외놈 이러는 거예요. 하하. 뭐 저는 머릿속에 평소에 이렇게 좀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 여러분도 그죠 복습하는데 책을 읽어봐도 복습이지만 평소에 일어난 사건들을 배운 걸로 자꾸 이렇게 적용 해석해 보시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외놈 하길래 탁 먼저 물어봤어. 어떻게 물었냐면 제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외둘러서 물었는데 야, 너 그 외놈이란 단어를
얘기를 할 때 너가 느끼는 기분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아니면 너는 외놈이란 그 단어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니까 나쁘대요. 오케이. 자, 나쁘댔어요. 그러면 너 이거 외놈이란 단어 어디서 들었니 하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어 이런 거예요. 오,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선생님이 외놈이라는 얘기를 언제 하셨나요? 가만히 있다가 외놈 이렇게 했냐?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냐니까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외놈 얘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니까 나쁘다는 내용의 얘기를 했대요. 뭐 제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 녀석도 뭐 하나하나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단어를 얘기했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미 나쁘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CR 반응을 일으키는 CS로서의 단어하고 외놈이 짝재진 거죠. 근데 얘는 외놈이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듣는데 얘는 일본인과의 경험도 없거든요. 그 전에.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때도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외놈이 뭘 가르치는지 아니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그 일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얘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과 어떤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뭐 외놈이란 단어를 생전 처음 본다. 외놈이 중성자극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 선생님의 입속에서 이미 얘기는 부정적인 CR 반응을 일으키는 CS인 단어하고 같이 짝지어졌어. 외놈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스웨덴인하고 죽음, 피, 살인 이런 단어가 같이 짝짓거나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짝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는 뭐요? 외놈이란 단어가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돼서 딱 편견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얘는 한 번도 일본 사람과의 경험에서 자기가 생존에 번식에 초등학교 4학년 번식하고 관계없나요? 어쨌든 생존에 불리한 경험을 한 것도 없는데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에서 얘는 외놈에 대해서 딱 부정적인 그러한 정서 반응으로서 편견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경우에 편견이 부지불식간에 생겨요. 얘가 거기서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난다는 거, 자기가 중성자극에 노출된다는 거, 외놈은 아무 의미 없고 이미 CS에 대한 자극에 노출되는 얘가 자각했나요? 아니요.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건 부정적인 편견이니까 안 받을래요 했나요? 안 받는다 이거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난 받고 싶어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극에 노출되어지면 얘는 탁 외놈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 반응으로서 CR이 나타난 거예요. 고순위 조건 형성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죠? 공하다 그랬어. 어떤 대상도 그 자체가 본질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그랬어. 상황마다 달라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도 고전 조건화나 도구적 조건화 설명해 보면 그것 또한 공해요. 그런데 얘한테는 뭐요? 탁 외놈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새겨졌어. 외놈은 부정적이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해서 얘가 그걸 지워버릴 수 있느냐? 앞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도 또 볼 거예요. 보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이 났다. 오늘 그 녀석 만나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해서 외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일단은 얘한테는 탁 편견이 심해졌어요. 잘한 선생님입니다. 참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는 교실 내에서 그죠?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교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에서 편견이 부지불식간에 바로 불안 관련 장애도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강력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적응적인 행동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바로 우리 삶에 그죠? 소위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이 본질적인 요소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몇 시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순위 조건 형성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선생님 표정이 어떠니? 선생님 웃으면서 외놈 이렇게 얘기하더냐? 아니면 선생님 표정이 어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얘가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어휘력도 떨어지고 또 심해서 대답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단순히 물어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외놈이란 말을 하실 때 이 표정이 좋아하는 행복한 표정이더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싫어하는 표정이더냐 하니까 싫어하는 표정이래요.
선생님의 싫어하는 표정은 그 녀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표정은 뭐다? US예요. 그런데 바로 싫어하는 표정과 함께 뭐가 같이 따라왔죠? 외놈이란 단어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싫어하는 표정 US와 외놈이라는 중성자극이 함께 짝지어져서 고전적 조건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편견은 고순위 조건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전적 조건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편견이라는 것은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고순위 조건 형성, 고순위 조건화의 예는 편견밖에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는 아까 했어. 정서 얘기를 이번 시간에 많이 하게 됐는데 정서 반응이 고전 조건화라고 여기는 난데 요거 어디 보느냐 하면은 자 교재에 여러분 고순위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 거고 75쪽이 고순위 조건 형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건화라 그랬죠. 조건 형성, 조건화, 학습 다 같은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5쪽이 고순위 조건 형성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76, 77쪽에 보시면 요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대부분의 조건 형성 실험에서 여기서 조건형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식 조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자극은 먹이 같은 US와 짝지어진다. 고순위 조건 형성에서는 중성 자극이 잘 확립된 CS와 짝지어진다. 이미 소개해드렸죠. 후자의 절차, 고순위 조건화는 CR을 습득하는데 CS와 US 짝짓기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왜? 또 다른 변인이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게 된다면 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는 금방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타낸 뒤에 이 부분에 이것이 더 상세한 설명 없이 결론처럼 얘기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디 적용, 해석, 또 활용 그 부분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예로 나타나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 괄호, 선호, 뭘 좋아한다, 싫어한다, 혐오, 공포, 사랑 등등등등등등등 소위 뭐 우리가 감정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서라 얘기하는 것 중에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고순위 조건 형성을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다. 뭐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 습득되어진 분이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나머지는 고전적 조건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부분적이라는 말은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즉 잘 확립된 CS와 중성 자극이 짝지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고 좀 전에 제가 외놈의 경우 선생님이 표준과 관련해서 그렇게 US, NS를 경험해서 외놈에 대해서 CR 반응으로서의 그런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바로 뭐요? 싫다, 좋다, 공포, 사랑, 혐오, 우정, 충성 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소위 감정, 정서에게는 다 집어넣어 보세요. 다 뭐 고전적 조건화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 반응이라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다. 이렇게 조건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일단 우리 안에 정서 반응, 즉 우리 고전 조건은 주로 반사 반응이라 했죠. 정서 반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반사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뇌에 다 처리되어져서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필링이 생기면 아니 필링이 안 생겨도 돼요. 안 생겨도 돼요. 왜?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우리만큼 필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생겨도 좋아요. 일단 정서 반응, 즉 고전 조건화의 대상이 되어진 반사 반응으로서 정서 반응이 일어나면 즉 우리 안에 그러한 생리적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뒤이어서 우리의 행동은 확률적으로 거의 결정돼요. 뭐요? 싫어하면은 도망가고 좋아하면 가까이 가죠. 그것이 먹고 마시는 일이든 번식과 관련된 일이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삶 속에서 갈등 겪는 거 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불호죠. 좋으냐 싫으냐죠. 그것이 사상이 됐든 종교가 됐든 사람이 됐든 음식이 됐든 옷이 되었든 학문이 되었든 뭐 집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싫으냐 좋으냐죠. 바로 정서는 싫고 좋고 그 두 가지예요. 그 안에서 자세하게 뭐 사랑이냐 평화냐 우정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분노냐 뭐 우울이냐 뭐 쭉 얘기할 수 있지. 결국 따지면 좋으냐 싫으냐요. 바로 좋으냐 싫으냐라는 정서라는 것이 딱 우리에게 생겨나면은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필링이라는 감정까지 안 이르더라도 생겨나면은
좋아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것이 사람이든 음식이든 종교든 사상이든 학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싫어하면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포든 뭐 불안이든 뭐 편견이든 혐오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것이 생존과 관련해서는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고 번식과 관련해서는 결국 뭐 교미하고 그죠? 뭐 새끼 낳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모성이니 부성이니 사랑이니 우정이니 걸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조건화가 인간의 본질, 인간을 이해하면서 그만큼 중차대하고 핵심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의식적인 자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있죠. 유용한 지식이죠. 뭐 그것 또한 또 하나의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쳤다, 테니스를 잘 친다, 못 친다, 어느 만큼 쳤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니스 경험에서 내가 테니스를 실제 치느냐 못 치느냐 중요하듯이 우리 자신, 인간을 이해하고 자아를 이해하는데 내가 어떻다 저떻다 뭐 경험을 한다, 사랑한다, 우정 뭐 두렵다, 무섭다, 죽이자, 살리자 이건 내가 자각하는 의식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그건 또 하나의 부산물, 행동으로서 바로 부지불식간에 내한테 행동 변화를 가져다 주는 바로 이러한 고전적 조건의 결과, 그 결과가 계속 내 안에 새겨진다 할까요? 즉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끊임없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어떤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고 본질이고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인간 이해는 불가능하고 그거는 헛다리 짚은 것이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쪽을 후벼 파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제가 몇 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76쪽에 보시면 옆에 76쪽에 옆에 가장자리에 그 작은 글자로 일부 심리학자 요거 한번 읽어보죠. 눈에 띄길래. 자, 일부 심리학자들 특히 사회 심리학자들은 평가적 조건 형성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 평가적 조건 형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고전적 조건과 관련된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는 거예요. 이때 평가란 말이 바로 싫다, 좋다라는 정섭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사회 심리학 밑에 있는 그 토대는 결국 학습 심리학이에요. 학습 심리학. 그래서 학습 심리학을 잘 배워놓으면은 정서와 관련된 심리학 그리고 불안 관련 장애에서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것. 왜냐하면 정신의학에서 거의 7, 80%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리고 소위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동기. 왜냐하면 호흡 불었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그에 따라 거의 확률적으로 결정되어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게 동기니까 동기 이런 부분들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학습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심리학이 뭐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니까 제가 더욱더 과장해서 내게 좋다, 뭐 자기 물건이 가장 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광고하고 선전하는 게 우리 또 이제 뭐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런 측면은 플러스 해서 보더라도 바로 이 학습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벗어나서도 인간을 이해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심리학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 특히 사회심리학자들은 평가적 조건 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대체로 이걸 살펴보면 이는 고순위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다. 자, 고순위 조건 형성이란 이름인데 여기는 또 고순위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라 붙였어요. 이 얘기는 뭐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순위 조건 형성이나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나 즉 고전 조건 형성이나 그 안에서 보면은 이미 반응을 일으킨 자극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자극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에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고순위 조건 형성이든 고전 조건 형성이든 그에 있는 기본 절차, 즉 핵심된 경험의 전부예요. 그 이상 그 이하되는. 그렇게 본다면 고순위 조건 형성이나 고전 조건이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저자가 뭐 대체로
그러니까 이 평가,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것들 보면은 이건 뭐 고순위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CS에 대해 일어나는 감정의 감정 얘기 나오죠. 감정 얘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은 다 뭐 감정의 필링이라고 했죠. 그 밑에는 감정 필링을 가능하게 하는 정서, 이모션이 있다. 바로 정서에 대한 얘기가 사회심리학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사회심리학을 이해하려면 뭘 잘 이해해야 되지만 사회심리학을 이해하죠. 사회심리학은 응용 과목이요. 학습심리학은 필수 과목, 기초 과목이요. 뭘 잘 이해돼야 사회심리학을 하겠어요? 아니, 사회심리학은 정서라고 했어요. 정서에 대해서 뭘 이해해야 잘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S에 대해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CR이다. 왜 CR? 여기까지 얘기한 CR. 그 예로 지금 여기서 편견 얘기했고, 뭐 사랑, 혐오, 공포, 리를 한사 관련해서 공포 얘기했고, 뭐 앞으로 뭐 천지백갈입니다만 이 책에서는 천지백갈이 다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제 예를 볼 텐데, 그래서 138쪽, 141쪽의 내용이 이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138쪽이 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38쪽 제가 잘못 봤나요? 140. 이게 바로 파블로프식 학습 고전적 조건화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즉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지 바로 이제 실제적인 예를 다룬 부분이요. 바로 그 부분에 지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요. 자, 뭐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눈에 띄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주제가 세 번째 주제로 건너뜁니다. 바로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을 함께 경험하면 노출하면은 중성자극이 즉 CR을 일으키는 CS가 되어지는 그런 고전 조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중성자극이 CS가 되어지는 것 또는 CR이 생겨나는 것 아니면 무조건자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중성자극이 건네받는 것, 옮겨지는 것 요거에 영향을 주는 변인, 팩터, 비헤이비어가 베리어블이 있다는 거예요. 요인 또는 변인, 변인이니까 베리어블을 얘기하지 앞으로는 베리어블, 변인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화는 조건 형성과 같은 말이고 학습이랑 같은 말이었죠. 이렇게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고전적 조건화라는 그런 절차,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날 때, 학습이 일어날 때 학습이 더 잘 일어날지 더 잘 안 일어날지 그 학습의 효율성에, 행동 변화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있다. 책에 쭉 나와 있는 중에 제가 순서에 따라 몇 가지 선별했습니다. 한두 가지 제외했는데 첫째, 노출 순서. 노출이 뭐죠?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의 노출 경험하는데 무조건 자극을 먼저 경험하느냐, 중성 자극을 먼저 경험하느냐, 즉 CS가 될 자극을 먼저 경험하느냐에 따라 조건화, 학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둘째, 수반성, 근접성이라는 개념 배우고 자극 특성, 즉 무조건 자극 또는 조건 자극, 이 특성에 따라 또 이 조건화, 학습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전 경험, 이 사전 경험은 일사자인데 어떤 일 전에, 즉 고전적 조건화라는 경험,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기 이전에,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또 이 고전적 조건화, 즉 학습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나머지 노출은 뭐죠?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에 노출되는 것, 그죠? 바로 경험이죠.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또 조건에 영향을 준다. 이러므로 바로 변인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노출 순서입니다. 노출 순서. 자, 여기서 붉은 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봐도 제가 봐도 명확히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짙은 것이 버저, 즉 소리예요. 뿌 하는 소리예요. 버저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지금 공기 분사. 요거는 바람이 푹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해당해요. 지금 동영상으로 이게 탁 명확히 구별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흔적, 지연, 동시, 역항 이 네 종류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눈에다가 바람을 푹 부르면은 눈이 끔뻑하죠. 이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진화된 행동으로서 반사 반응, 반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때 특정한 자극은 공기 분사, 즉 무조건 자극, US고 그때 눈을 깜빡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반응 UR이에요. 그런데 이 공기 분사를 할 때
소리를 뿌 들려준 거예요. 소리 듣고 소리 듣고 눈을 깜빡이진 않아요. 반사 반응으로서. 그런데 이 공기분사 소리를 같이 제시하게 되면 뿌 하고 바람을 훅 분다든지 바람을 훅 불고 뿌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공기 분사 없이 소리만 뿌 듣고도 눈을 깜빡거려요. 어떤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로 교재에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이 연구 했어요. 지금 당장에 하길 원하고 장치만 있다면, 장비만 있다면 해서 당장 고전 조건에 일어나는 걸 내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저는 이걸 토끼를 가지고 석사 때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 일어나는지 보고 뇌 안에서 뇌세포들이 어떻게 활동이 변하는지 이런 걸 했었거든요. 토끼의 경우에도 돼요. 토끼만 되겠습니까? 바람에 대해서 눈을 껌뻑일 수 있는 이런 선천적인 이런 장치만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다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리에 대해서 눈 깜빡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소리와 공기 분사를 각지작전면, 그래서 이제 소리는 처음부터 CS라 불러요. CS가 될 거니까 NS라 부르지 않고 CS가 될 거니까 CS라 붙이는데 편리상 그렇게 붙인다는 얘기 지금 몇 시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지어지면은 나중에 소리만 듣고도 눈을 깜빡이는데 이 자극을 경험하는 순서, 즉 유기체가 노출되는 순서에 따라 고전적 조건화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흔적입니다. 먼저 소리를 뿌 들려주고 소리 끝나고 일정 시간 있다가 뭔가 흔적을 남긴 것처럼 이렇게 일정 시간 있다가 공기 분사를 제시하는 이런 식의 고전 조건을 하는 것을 흔적 조건 형성 또는 흔적 고전적 조건화, 뭐 고전 조건화 빼고 흔적 조건 형성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소리 뿌 들려주고 소리가 끝나기 전에 뿌 소리는 계속 나고 있어. 끝나기 전에 공기 분사가 시작됐다가 공기 분사가 진행되는 중에 소리 뿌 하는 것이 끝나고 공기 분사는 그 뒤에 끝나고 해서 소리와 공기 분사 사이에 뭔가 소리가 시작하고 좀 딜레이, 지연이 있다가 공기 분사가 시작됐다. 이런 이름으로 여기서는 지연 조건 형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게 있어요. 동시 조건 형성. 나머지는 뭐냐면은 공기 분사부터 먼저 되어지고 한참 있다가 소리가 주어지는 경우. 바로 이 흔적의 반대죠. 이렇게 해보면은 바로 흔적과 지연이 고전적 조건화, 즉 학습이 잘 되어지고 이 두 경우는 잘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경우 다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된 절차. 뭐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즉 CS와 US를 함께 경험한다라는 그러한 절차에는 다 해당해요. 다 함께 경험하죠. 다. 그런데 이것이 제시되어지는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 흔적과 지연은 고전적 조건화가 잘 되지만 동시와 역향은 안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바로 어떤 자극에 먼저 제시되느냐라는 순서가 고전적 조건화는 학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인, 베리어블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자, 다음 얘기. 이제 끝났어요. 다음은 수반성이라는 것인데 수반성, 새로운 내용이고 또 한두 마디로 끝날 게 아니고 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수반성 시작하면서 또 다음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